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선거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여러 비아냥을 듣고 있는 민주당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에게 결정을 맡기겠다는 거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지 말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민주당 고민 포함해서 오늘도 총선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밤도 들썩들썩하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결승까지 가는 길목에서 최대 고비 호주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부 기자와 8강전 전망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오늘 도시락까지 시켜가면서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공은 이 대표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된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서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라고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가에서 이 문제를 놓고 쫄보에서 히틀러까지 여러 좀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손에 달린 겁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부터 4시간 가까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이번 선거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고 최고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준연동형 비례제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대한 의견은 물론 이를 결정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고위원회의는 선거제 결론을 내리는 대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선거제도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뤄왔는데요. 특히 당원에게 선거제 결정을 맡기는 전당원 투표 여부를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선 사실상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결정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이 대표가 선거제와 그 결정 방식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당내 의견을 모아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논의를 두고 당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또 당론으로 정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합의하도록 거듭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또 어제 결국 합의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중재안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이 걷어차 버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대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인과 영세 상공인이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라고 맹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제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이었다며 법안이 이미 시행됐는데 다시 유예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쌀값 하락 추세를 막고 민간의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 5만 톤을 추가로 사들이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뒤 새로 입법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맞추자는 자신의 제안과 관련해 중위소득을 받고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중위소득을 받는 대부분은 일을 못하는 거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의원에게는 보좌관 등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업무에 필요한 비용도 다 지급돼 급여만 중위소득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불합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해서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란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공약 이행은 하지 않은 채 공약만 반복해서 내는 걸 두고 누군가는 정책 사기라고 한다며 거짓말로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건 금전 사기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에 발표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 공약은 이미 지난해 민주당이 다 얘기했던 거라면서 정부 여당이 당장이라도 법률 개정을 제안하면 민주당도 바로 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9%로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3%로 일주일 전과 같았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30%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4월 2주차 조사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35%로 갔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1%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 비율은 이재명 대표가 26%,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3%로 각각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는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경북도청과 문경소방서 등에는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등이 감식에 함께했는데요.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모든 기관 관계자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조를 나눠서 순서대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공장 3층에 있던 튀김기 주변에서 시작한 거로 추정됩니다. 그런 만큼 합동 감식에 나선 기관들도 튀김기가 있던 곳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공장 건물 안에는 튀김에 쓰려고 보관한 기름이 4,000리터 정도 있었던 거로 추정되는데요. 이 기름이 갑작스럽게 불을 확산시킨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튀김기가 있던 3층 바닥이 무너져 내려 현장 확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건물이 내려앉은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또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북도청과 문경소방서 또 두 소방관의 고향인 구미와 상주 등의 분향소가 차려졌는데요. 안타깝게 숨진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 또 동료 소방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순직한 소방관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울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경북도청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내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가족과 동료 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연결식이 치러집니다. 이어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숨진 두 소방관을 한 계급씩 특진시키고 옥조 근정 훈장을 추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내일 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등에 조기를 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회와 지회 등 전국의 보훈단체도 함께 조기를 개항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 헌신한 순직 영웅들을 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안장식은 내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 엄숙하게 거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경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추모하며 소방공무원 위험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총선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원석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영웅의 희생과 삶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와 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0여 년간 동결된 화재 진화 수당을 대폭 올리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 보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서해에 있는 남포주선소를 방문해 해군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핵잠수함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사흘 만에 순항미사일을 또 쏘기도 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부들과 서해의 남포조선소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포조선소는 북한의 서해 최대 조선소로 과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발사 시험에 쓰는 바지선을 건조하는 활동이 식별된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남포조선소 방문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지시하며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결정한 건조 사업들에 대해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이는 선박공업 부문이 새로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자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앞서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 당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를 선박 관련 과제로 제시한 만큼 해상 기반의 핵 전력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전술핵 공격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2개의 출핵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남포 조선소 방문을 계기로 해서 향후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마이동풍식 행보로 평가절하하며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식의 행보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남포조선소를 방문하여 또다시 전쟁 준비를 운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사흘 만에 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4번째 순항미사일 발사인데 정밀 타격 연습을 통해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지금 군사적 위협을 통해 노리고 있는 건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분쟁 지역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노림수에 절대 말려 들어가선 안 되고 군사적 위협에 단호화돼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대남 정치 심리전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 특수전 부대가 지난달 22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비호여단 예하 북극성 대대와 미 육군 1특수전단 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훈련은 한미 특수전 부대의 연합 작전 수행 절차 숙달과 상호 운영성 향상, 특전대원의 개인 전투기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네,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 방식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던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서 새 전국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총선 큐,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몇 시간 전에 속보가 올라왔을 때 그럼 이 선거제 문제 자체를 이재명 대표한테 위임하는가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이제 포괄적 권한을,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할지 말지까지 포함해서 위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밝힌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례제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관한 일체의 이 어떤 절차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최고위가 결정을 한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 투표에서 이것을 일단은 결정하게 하고, 물론 결정이라는 말이 이제 옳은가에 대해서는 네. 당원 당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총투표의 결정 권한은 없어요. 그건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절차인 네. 것이고, 이 의견을 가지고 참고해서 결국은 최고위가 결정해야 되는 게 당원 당규상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뭐랄까 의사 결정의 절차인데, 네. 어쨌든 이걸 가지고 당원 총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오늘 의사 합의가 안 됐거든요. 이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당원 총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는 비주류의 이제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합의가 안 돼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사실 이 비례대표제 관련돼 가지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 당내의 친명 주류가 갖고 있는 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라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반대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를테면 당원에게 입장을 결정하라는 건 그 뒤에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을 대표 면전에다 두고 한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자, 민주당 지도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수의 몇몇 책임 있는 분들이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당원들과 또 국민들께 의견을 묻고 더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이 결정한 사안을 이 정치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와 대상 자체를 가지고 폄하하거나 그 자체를 경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전당원 투표로 동의를 얻어 실행했지만 그 이후 큰 후폭풍에 시달렸고 지금까지도 떼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꼬리표로 남아 있습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네, 방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말한 서울, 부산 보궐선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민주적 절차로 보이지만 이 당원 투표라는 것이 좀 바람을 탄다, 분위기를 탄다. 그래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걸 아마 말한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당원 투표를 거친 바가 있었고, 그리고 네.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는 본인 그 민주당 내에서의 문제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는데, 네. 후보를 내는 것으로 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그 다가 이후에는 좀 후폭풍으로 돌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지금 그 발언을 한 내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는 또 뭐냐면은요, 시기적으로 총선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진작부터 병립형으로 하겠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하나 또 짚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선 공약 당시에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것을 공약을 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약을 지금 꾸준히 하지 못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좀 지금에 있어서는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지금 비례정당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오늘 바로 논평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을 생각하면서 당리당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마 심판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병립형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이었던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뭐 팥으로 죽을 쓴다고 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 말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이 대표 고민도 좀 깊어질 텐데 여기는 없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이 기자들한테 설 연휴 이후까지 그 고민을 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시점을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대표가 좀 어느 시점에 어떤 좀 결론을 낼까요? 오늘 민주당 설명 보면은 뭐 주말 내에 어쨌든 결론 내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 보도도 당원 총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뭐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걸 목표로 해서 실무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포괄적인 위임을 했다고 해도 아마 당원 총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걸 진행을 하는 것이 네. 뭐 옳다 그르다의 구도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걸 왜 하냐에 있습니다. 왜 하냐면 네.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명분을 댈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근 20년간 병립형 비례제가 좋은 제도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운명이다라는 책에 보면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가 좋다라는 언급이 들어있어요. 독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권역별을 얘기하더라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좋다고 얘기하던 당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왜 이번 시기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왜 지금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도 설명해야 되고 또 내부에 있는 다른 이제 의견이 다른 당원이든 의원들에게든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원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원 총투표라도 동원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오늘 뭐 이재명 대표에게 권한을 다 위임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총투표는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조만간에 요 주말 넘기고 나면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게 제공이 돼야 될 텐데 네. 그것이 가능할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여러모로 좀 의문이 남는 그런 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님 얘기는 당원 투표는 할 수 있는 건데 병립형으로 회기에 대한 명분이 아직은 부족하다. 나중에 설명을 한다고 해도 딱히 명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약간 꼼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권역형 병립형을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권역형 병립형에 대해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좀 의견 표명이 있고 그 이후에 전당원 투표든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대표의 고민은 다시 또 시작이 됐고 설 연휴 전이라고 했으니까 또 민주당 고민이 어떻게 결론 날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을 하기로 했는데 7일에 녹화 대담을 방송할 것으로 지금 방침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언론사 단독 대담 선택 어떤 좀 판단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좀 경론이 오간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대담의 형식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대담이 여전히 유력하다라고 계속 보도를 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느냐라고 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설 연휴 기간에 그러면은 뭔가 꼭 이 대담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논의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설 연휴 동안에 진행되는 방송이다라고 하면 이게 진지한 어떤 대담 뭐 인터뷰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뭐 일부 이제 기사를 이런 거 찾아보면은 이제 아침에 진행되는 어떠한 좀 화기애애한 어떤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 이름도 언급되고 하던데 그런 형식은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영부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진지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 또 일부에서 또 거론됐던 기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음식을 대접하면서
저는 뭐 그 김치찌개 맛이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네. 것이길래 몇 년째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도 사실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실시간 중계되는 네. 이제 리얼타임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어떤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또 예기치 못한 사태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발생할 텐데 뭔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다이내믹한 어떤 질문 답변이 오가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대통령이 아직은 그 정도의 어떤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실질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녹화를 4일 날 하고 그 녹화한 것에 대해서 뭐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편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제된 것들을 7일 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결과적으로 택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경우에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해명이라든가 설명이 나올 것이냐, 특히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그 점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말씀하신 부분 영부인 문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거론될까가 가장 관건인 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유난 갈등의 어떤 한 갈래 이걸 촉발시킨 또 원인이 또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당내에서조차 이 문제를 털고 가자. 물론 여론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걸 의식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언급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여사가 그 가방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방을 받는 과정에서 그 목사가 불법으로 촬영을 한 부분, 그리고 또 여사가 가방을 가지고 간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불법 촬영한 부분에 있어서 뭐 명백히 불법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 가방을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는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해명을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은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의아한 것은 가방을 그렇다면 왜 가져갔는가? 왜 그 자리에서 그 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네. 왜 그리고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는가? 그럼 좀 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불법적인 뭐 가해자라든지 뭐 뇌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해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여사에 대한 부분은 뭐 쌍태컵벙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우려가 있는 게 맞는 거죠. 총선을 네. 또 앞두고 있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국민들이 뽑은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그걸 사과라고 해야 될지 유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사표현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또 여론조사 결과가 또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로 나오기도 했고 또 여론조사 보여주시고요. 그 부정평가 이유 항목에도 뭐 아주 높진 않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문제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의식해서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가 관건인데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이수정 교수 아까 화면 나갔는데 유감 표명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수 언론들에 나온 이제 어떤 뭐 고언이랄까 뭐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떤 소위 말하는 몰카 공작의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 이런 네.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일까? 그 사정을 지금 모르고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또 배우자인 영부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얘기를 할 것이면은 사실 기자회견을 해도 될 것이고 다른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왜 이렇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결국은 녹화를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한번 검토한 다음에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좀 이 문제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줘야 지금 여당도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뭔가 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지율이 지금 조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에 그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 29%밖에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낮게 나온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신년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어떤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예전에 처음 취임을 한 이후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갑작스럽게 중단이 된 부분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언론사들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참여를 못하게 되는 언론사들이 또 불만을 표시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기자회견장에서 뭐 갑자기 우발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작년이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신년 기자회견 그 대담이 한 총선을 2달 앞두고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를 하되 이거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를 가장 낮추는 방식 그런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쌍방향의 소통 방식을 하는 기자회견 방식은 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거기에서 어떠한 혹시라도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 2달 남은 총선에서 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분명히 좀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7일이 만약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라면 이를테면 5일 며칠 전에 또 월요일인데 책 관련해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뭐 생일을 맞아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대통령이 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난을 보냈는데 이런 통상적인 좀 정치 행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선거를 앞둔? 저는 뭐 이 전직 대통령의 어떤 생일이어서 난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거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일 수 있겠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챙기는 모습은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심지어 2주 만에 뭐 2번, 3번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러한 일정까지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고려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앞서 이제 지지율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전 전주하고 좀 비교했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뭐 일부 떨어진 지지율을 가지고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정평가가 좀 크게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해서 30%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일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보수 지지층이 분열될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충돌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수 지지층이 실망하고 분열할 때 일어나는 게 이러한 20%대로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벌어지는 사건인데 이런 때 결국은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원래 강성 지지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좀 우측에 있는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챙기기 위한 액션을 뭔가 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원래 이 집토끼들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집토끼 행보만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집토끼의 구조에 갇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복되는 이 어떤 행보이다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을 쓰고 하면서 이게 뭔가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뭔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호응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 앞에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게 보수적 유권자층에 보내는 어떤 신호로 해석되는 그런 모습들 이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집토끼에만 신경 쓰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큰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총선에서 좀 중요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행보는 아니다. 저쪽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게 유리할까요? 선거 국면에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하면서 전화 통화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화답을 해요. 저도 자주 연락드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찾아뵐 테니 대통령님께서도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라. 이러한 정말로 굉장한 화답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대구 쪽, 대구 영남 쪽을 중심으로 한 어떤 보수층을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모이게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 정말로 찐 보수층의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도층과의 확장성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김영동 비서실장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난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질문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원로들께 많은 가르침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각각의 역할에 맞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책 제목이 어둠을 지나 미래로. 아마 어둠은 국정농단 아마 사태가 되고 그때 탄핵 과정의 어떤 뒷얘기를 담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어둠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껄끄러운 시간을 가졌던 양측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 앞두고 좀 어떤 연대가 있을지 한번 보기로 하고 다음은 제3지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빅텐트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좀 뜨뜻미지근하다, 뭐 시큰둥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경우가 이 제3지대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빅텐트라든가 이런 논의를 하기에 가장 뭐랄까요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세력들 지금 이제 제3지대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 중에 가장 지지층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팬덤이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이제 의견을 강하게 어떤 제시를 하는 그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뭔가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할 때 이 지지층의 어떤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좀 맞는 문법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세력하고 합치거나 뭔가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이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이게 좀 납득이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또 여러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 이낙연 전 총리 중심으로 한 이제 좀 뭐랄까요 비명의 3인방 등이 같이 하고 있는 이쪽에서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본인들이 같이 할 수 없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인들이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인사가 이준석 대표 혼자 뭐 좋아하지 않는 뭐 그런 인사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지지층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을 해볼 때는 아마도 이게 구조적인 그러면 문제이기 때문에 빅텐트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단을 해서 만드는 것 자체는 계속 어려운 구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만 지금 권역별 비례제가 어떤 형태로 지금 만약에 좀 넘어가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권역별 비례제로 제도가 바뀐 다음에 권역별로 예를 들면 최소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이 지금은 이제 뭐 2%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3% 넘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7%, 8%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그 압력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로 합치자는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그 조건까지 같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긍정평가, 부정평가 얘기를 할 때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20%대라고 해야 될 것을 아마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맞다면 제가 정정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대 수치가 나온 거고 자 이준석 대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윤핵관에 지금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개혁 미래당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마침 조금 전 몇 시간 더 뉴스에 나와서 한 발언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낙연 총리 쪽에서 외람되지만은 통합 얘기만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게 각자 개혁 얘기를 좀 하고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한 개혁 미래당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개혁이 뭔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정치공학적 통합만 이렇게 주창하다 보면은 과거 바른미래당의 사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간단히 맥락을 설명해드리면 이제 당명 놓고 표절 시비가 있었고 며칠 전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나와서 개혁이라는 거는 한강물에 등기를 치는 것처럼 공기와도 같은 것인데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보니까 그 조국 전 장관도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랑 함께하는 게 거기도 개혁연합신당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의 그 관계, 빅텐트 과연 될 것인가 이게 어떤 활용점정처럼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과정에서는 글쎄요, 그 지금 개혁신당에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군복무를 해야만 경찰이나 소방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들이 글쎄 그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지금 민주당 계열의 개혁 미래당 이쪽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 이제 병립형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그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합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얘기들이 병립형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합쳐야만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공감대가 있을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앞서 나갔던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에도 좀 의미는 있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떠한 개인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 밀당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핵관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 밀당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거물 정치인을 만나서 통합을 하다 악몽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그 부분이 바로 본인도 언급한 바른미래당 당시 손학규 전 대표의 일화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 소환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그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이 뭐 시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보수정당에서 떨어져 나왔던 그러한 어떤 정당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있었던 것이고 두 세력이 합쳤더니 뭔가를 해보자고 해서 이질적이었지만 또 내부에 갈등이 있었지만 합쳤더니 거기서 뭔가 유의미한 뭔가가 태어나지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그중에는 뭐 중요한 갈등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온갖 걸 가지고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핵분열이 일어나서 쪼개지고 쪼개졌는데도 마지막까지 싸웠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마지막까지 싸웠고 그거를 이준석 대표는 마지막까지 지켜봤거든요. 사실은 그 과정을. 뭐 사실은 아주 마지막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준석 대표 나가고 나서도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그냥 마구 합치자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정책을 내놓았을 때 개혁미래당 쪽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끌고 비명의 3인방이 이끄는 개혁미래당 쪽에서 이러저러한 정책에 동의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으니 논의해보자라고 하면 그것을 토론하면서 간극을 좁히든지 아니면 아니겠다라고 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바른미래당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상황은 합치거나 이런 뭔가 협의를 하기에 좀 적절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볼 때 개혁미래당이 뭔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당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준석 대표가 내놓고 있는 발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가면서 명분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개혁미래당 측의 어떤 또 적극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인 갈등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봤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8년 넘게 이어진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판결 직후 재상고하겠다고 했던 김기춘 전 실장도 제출 기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불복하면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범위와 재판 독립, 직권남용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제외공간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47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십자가 그림과 기도문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설 선물이 불교계에도 전해져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즉각적인 사과와 방문으로 빠르게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 대통령 명절 선물을 둘러싼 해프닝 이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자,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각계각층에 보내진 설 선물인데요. 자, 이 상자의 일출 그림 보이시죠? 독도에서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선물 주한 일본 대사관에도 보내졌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는 이 선물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청와대 명절 선물에 단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김영란법 때문이었는데요. 이 대통령 선물도 김영란법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이 큰 관심사였는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주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교직원, 교수 등 법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전하는 건 문제가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 전 통상 7만 원 내외였던 선물 단가가 5만 원으로 낮춰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08년 추석에는 당시 청와대에서 황태와 멸치, 대추, 또 재래김을 선물로 준비를 했다가 불교계에는 닭이 세트로 품목을 바꿔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대형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이 멸치와 같은 생물을 불교계에 보내는 건 결례다라는 참모진의 의견을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건 마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정치적인 메시지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보니 이런저런 해프닝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을 이번 달 안에 개정을 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단말기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를 고려해서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이동통신 세계 사업자끼리의 경쟁을 촉진해 단말기값 인하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에 나선 영향인데 어떤 점이 주요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3월 금리 인하설을 일축했는데도 우리 증시 계속 오름세입니다.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올랐습니다. 어제는 1.82% 올랐는데 오늘은 오름폭이 더 커져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어제보다 2.87% 오른 2615.31로 마감한 겁니다. 코스피가 2610을 넘어선 건 지난달 2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외국인이 1조 9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기관도 6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소폭 내렸던 코스닥도 오늘은 크게 올랐는데요. 2.01% 급등한 814.7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통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어서 좀 이유가 궁금한데 급등 이유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통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우리 증시는 내림세를 보이는데요. 어제 연준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는데도 예상과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급등세를 이끈 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입니다. 메타와 아마존,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현대차, 기아 등이 모두 상승세를 탔습니다. 또 정부 발표도 한몫했는데요.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련 주들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입니다. 기업 시장 가치와 순자산 비율을 말하는 PBR이 1보다 낮아 저평가주로 해석되는 종목들입니다.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혜택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품이 꺼질 수 있는 만큼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년 만에 2%대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값이 여전히 강세인 데다가 최근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고 있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설 선물로 과일을 보내려 하지만 좀처럼 결정을 못합니다. 평소 먹는 건 못난이 과일이나 수입산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선물은 국산으로 좋은 걸 보내고 싶은데 값이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 다른 거 돌아보고 뭐 과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 좀 저렴한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상인은 상인대로 매출이 줄어 울상입니다. 추석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달린 거 따서 금방 내야 되니까 많이 출하를 해요. 설에는 저장했다가 농사들이 안 되어 버리니까 저장했다 하니까 양이 없어. 배고 사가고. 작황부진의 한파 영향이 겹치면서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값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지난달 사과와 배, 토마토가 1년 전보다 50% 안팎으로 올랐고 파는 60% 넘게 급등하면서 농산물이 2달 연속 1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석유류가 1년 전보다 5% 하락하면서 공업제품 상승률이 1.8%에 그치는 등 전체 물가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2.8% 상승에 그쳐서 6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OECD 방식 근원물가 지표도 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물가 둔화 흐름이 안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입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앞으로는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도 늘려서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올해 4인 기준으로 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 마트보다 약 5만 7천 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3일에서 26일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씩을 대상으로 설 제사용품 27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의 분류별로 보면 채소류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49.2%나 저렴했고 수산물은 28.6%, 육류가 20.6% 각각 낮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유통업계 전체 매출 가운데 온라인 매출이 절반을 넘기면서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앞질르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MZ세대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에 집중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4층부터 7층까지 책으로 빼곡한 도서관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깁니다. 반려견과 함께 뛰놀고 실내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별만당 가서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번지점프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 하다 보니까 재밌었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 수원시에 새로 문을 연 쇼핑몰로
MZ세대를 겨냥한 유명 편집숍과 맛집들이 주로 입점했습니다. 가족 중심 매장에서 벗어나 MZ세대를 위한 체험형 공간에 집중한 건데 개장 이후 사흘 동안 33만 명이 몰렸습니다.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그리고 트렌디한 유명 셰프들 맛집들을 구성하여 MZ세대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백화점 업계도 공간 차별화를 무기로 미래 고객인 MZ세대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을 주로 영화나 밥 먹으러 왔었는데 이런 스토어 생겨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피규어 구할 수 있어서 이른바 팝업 스토어 성지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 백화점의 평균 고객 체류 시간은 4시간 50분. 다른 지점보다 2시간 넘게 더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장 이후 2년 동안 전체 매출 가운데 20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쇼핑으로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객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초점으로 한 더 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고객을 모을 수가 있었고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만으론 살아남기 어려워진 오프라인 업체들이 젊은 층의 발길을 붙잡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유죄 부분의 여러 간접 증거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그리고 찬물 등을 먹도록 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생후 49일이 된 쌍둥이 여자아이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와 계부를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다가 진술이 엇갈린 부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은 6년 전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발생한 다소 민감한 사건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입생 동기 간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측은 성폭력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경찰 수사는 없었고 전문기관 CCTV 화면 분석 결과도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도망치듯 입대해야 했던 남학생은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 무기 정학을 당했습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입니다. 25살 박모 씨, 지난 2018년 대학 신입생이던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전 9시 술에 취한 박 씨가 대학 건물 복도에서 동기 여학생의 목을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전날 개강총회에서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상황.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은 박 씨는 반박하지 못했고 대학 측은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분 16초 길이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 우측 통로에서 여학생이 박 씨를 끌고 나옵니다. 통로를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더니 장난치듯 실랑이를 벌입니다. 박 씨가 다시 화장실과 계단이 있는 통로 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학생이 말리고 이 과정에서 여학생 얼굴을 손으로 밀치더니 팔을 붙잡아 통로 안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40초 뒤 두 학생은 통로 밖으로 나왔고 이후 집에 가고 싶다는 박 씨를 여학생이 직접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대학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학생이 신고자였는데 당시 박 씨가 통로 안쪽 남자 화장실로 자신을 끌고 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뒤늦게 CCTV를 확인한 박 씨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았고 얼굴을 밀친 행위가 폭행일 수는 있어도 성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부분이 성추행인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건지, 어떤 걸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건지. 법영상 분석연구소 감정 결과는 어떨까? 여학생은 7회, 남학생은 2회 신체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인물이 한정된 공간에서 9회 이상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가 식별돼 일반적인 강제추행 행동 패턴이기보다는 통상적인 실랑이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보호 차원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 박 씨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 교수에게 성추행 판단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학교 측의 제안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박 씨. 성폭력범으로 낙인 찍힌 뒤 도망치듯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 얘기만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강간범이 돼 있고 가해자가 돼 있고 그런 게 억울하죠. YTN 홍서욱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성폭력 가해자 꼬리표를 단 뒤 도망치듯 입대했던 남학생, 전역 후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면서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사건 발생 당시 교수가 내민 확약서가 문제였는데요. 이어서 지환 기자입니다. 2018년 사건 발생 직후 박 씨는 서둘러 입대했습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였던 교수가 군대에 다녀오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기 때문 이를 받아들여 휴학계를 냈는데 또 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3년간 복학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였습니다. 어차피 군대는 저도 가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간단한 걸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휴학계를 낸 거였거든요.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박 씨는 확약서에 직접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확약서가 작성됐고 문제가 된 성추행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전역 후인 2020년 2학기 휴학 2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대학도 복학을 받아줬고 이후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복학 1년 후 박 씨가 단과대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부터 성추행범 꼬리표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뒤늦게 학교 측은 확약서에 적힌 3년 휴학 조건을 박 씨가 이행하지 않았고 학생회장 선거 공청회에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한 건 2차 가해라며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징계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성추행 여부가 아닌 확약서 이행 여부만을 따진 재판은 학교 측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학 측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을 통해 받았다며 해당 사건의 더는 답변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무기정학으로 쫓겨난 박 씨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 경찰 조사 한 번 없이 찍혀버린 성추행 범죄자 낙인에 박 씨 가족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성폭력범에 그냥 이렇게 떼쓰는 건지 정말 억울함이 있는지 CCTV 영상 꼭 좀 한번 봐주세요. YTN 지환입니다. 네,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성은 10명 중에 1명이 그치면서 초등교사 여초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 공립초등학교 합격자 110명 가운데 남성이 11명으로 10% 그쳤습니다. 공립특수학교 교사 합격자 42명 가운데 남성은 6명으로 14.3%, 영유아 특수학교 교사가 합격자 2명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의 존치가 결정됐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제2투표를 열고 재석 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표, 반대 13표, 기권 3표로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지만 충남도 교육감이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으로 재표결을 진행한 겁니다. 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아동학대 혐의 1심 재판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파장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녹음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방치한 교육 시스템의 붕괴라고 주장한 반면에 또 특수교사 노조는 몰래 녹음이 교육 현장의 신뢰가 무너질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의 기자회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특수교육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공교육의 장을 억압하게 되어 학교는 더 이상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 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 예고한다. 교실에는 교사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같은 반 학생들, 더불어 보호받아야 할 다른 장애 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불법 녹음에 대한 피해가 여러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지는데 1대1 개인 교사가 아닌 공교육 현장임을 알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오늘 저녁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밤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논의하고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공의협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나설 경우 86%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가전제품 전문 유통업체죠. 롯데하이마트가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사원을 마치 자신들 소속 직원인 것처럼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똑같은 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도 받고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롯데 하이마트 지점장이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하이마트 기획 상품인 하이메이드, 이른바 하메 판매를 당부합니다. 하이마트 소속이 아닌 직원에게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하이마트 기획 상품 판매에 집중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조회 시간 때 실적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너는 왜 실적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좀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이마트 PB 상품은 말 그대로 하이마트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저희한테는 수당이 아예 일절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오로지 하이마트 영업 이익을 위한 상품이고요. 특정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라며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았는데 쉬는 날, 일하는 날 구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지시가 의왕과 안양, 화성을 포함해 경기 지역 지점 곳곳에 만연하다는 증언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파견업체죠. 근데 바꾸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요. 너희는 장사하는 애들이 이렇게 빨간 날 때마다 쉬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파견 사원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제조사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하이마트와 엄연히 다른 회사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마치 소속 직원처럼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현행법에도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득이 납품업체 인력을 파견받더라도 다른 업체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에서 나오는 PB 제품 판매를 해야 된다. 하이마트 실적을 채워야 되는 제품들을 판매를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하이마트는 이미 지난 2020년 비슷한 문제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한 지시를 포함한 갑질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이마트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파견 사원들 처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윤리경영에다가 저희 부장을 신고를 했었어요. 정직원한테 아무래도 불이익을 주는 건 결국에는 그거밖에 윤리경영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죠. 롯데 하이마트 측은 협력업체 업무 협조 지침을 세우고 불시 점검으로 감독하고 있지만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부 통제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현황 파악 뒤 엄중한 인사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시정명령에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 경우 직권조사에 착수해 보다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해 3월 얼룩말 세로가 탈출하는 소동을 빚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동물 탈출을 방지할 울타리가 충분히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울타리와 동물 탈출 피해 방지책을 보완하라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감사위는 2022년 환경부의 동물원 보유 동물 서식 환경 현황 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울타리 높이는 1.7m로 기준에 미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로 여객선을 타고 퇴근을 하던 소방관들이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빠르게 응급처치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 A씨는 평소 장 질환을 앓았고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여객선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A씨가 쓰러지자 배에 타고 있던 송영준 소방위, 정병주 소방장, 그리고 이은석 소방교 등 영종소방서 소속 3명의 소방관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의식을 되찾은 A씨는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휴대전화 케이스를 구경하던 두 남녀가 이 케이스를 몰래 훔쳐 달아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범행 당시 장면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입니다. 중년으로 보이는 남녀 2명이 매장 앞 진열대 앞에 멈춰 섭니다. 자, 그냥 지나가는 듯 하더니 휴대전화 케이스 하나를 들고 살펴보죠. 아예 포장까지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 옆에 갖다 대보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가방 안에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곧이어 다른 케이스 포장도 벗겨보기 시작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고 이번에는 물건을 사려나 싶었는데 열심히 비교를 해보더니 그대로 들고 사라집니다. 심지어 매장 안에 주인이 있었는데도 불과 1분 남짓한 사이 이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휴대폰 케이스가 3개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다른 물건들은 다 케이스 안에 다 다이어리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안에 있는데도 이거를 가져간다는 게 저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3개씩이나 그것도. 네, 이들 남녀가 훔쳐간 휴대전화 케이스는 모두 3개 12만 원어치였는데요. 매장 주인은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절기상 입춘을 이틀 앞두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또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불편한 점도 일부 있었지만 산과 바닷가에는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강원도 강릉 소금강 일대. 농사용 트랙터는 눈이 쌓인 마을길을 뚫고 주민들도 집 앞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시골에서 겨울에는 눈 치우는 게 거의 큰 일입니다. 농사일은 없지만은 눈 치우는 게 또 일입니다. 10여일 만에 또다시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곳 강원 영동 지역은 완연한 한겨울 풍경입니다. 굽이치는 백두대간은 순백의 눈 세상으로 변했고 구름과 안개는 운치를 더합니다. 나뭇가지에는 탐스러운 눈꽃이 송이송이 매달렸습니다. 소복이 눈이 쌓인 바위와 그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은 한 폭에 수묵합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바닷가 백사장도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관광객들은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며 겨울 해변 정취를 마음껏 즐깁니다. 모래사장에 하얀 눈이 덮여가지고 뽀드득 뽀드득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고성 거진 해안도로 등은 통제됐고 눈길 교통사고도 1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교통불편이 일부 있었지만 이번 눈은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경북 구미와 대구, 경북 경산을 20-30분대 생활권으로 이어주는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가 연말에 개통이 됩니다. 정부는 대구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과 광주 등 지방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광역철도로 연결을 해서 수도권처럼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는 12월 말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줄 대구권 광역철도. 지난 2019년 착공해 노반과 궤도, 통신, 시스템 공사를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치고 8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은 경산에서 대구, 구미까지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올해 안에 개통됩니다. 이어 구미와 김천을 잇는 2단계 노선이 사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GTX처럼 최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대구에서 신공항, 의성까지 달릴 대구 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입니다. 서대구에서 성서공단, 달성 산단을 거쳐 대구 국가산단까지 연결하는 대구 산업선은 설계 중입니다. 지방에서는 처음 개통되는 광역철도로 1시간마다 다니는 경부선을 개량해 출퇴근 시간엔 15분마다 전동차가 운행합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권이 메가시티로 성장을 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는 사업이 오늘 말씀드리는 그 광역철도 1단계 사업도 2단계 사업까지 되겠죠. 정부는 대구를 필두로 부산과 울산,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중심의 광역 생활권을 광역철도로 잇는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 핵심 사업으로 그 권력을 좀 빠르게 묶어주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광역권 철도, 광역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특히 CTX, 즉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합니다. 정부의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격차 해소 노력은 GTX 발표 뒤 제기된 수도권 쏠림 우려를 잠재우고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은 중국. 이미 음력 설 귀향 행렬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춘절 특별 운송 기간은 폭설 같은 악천후로 곳곳에서 교통 대란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려 300km 정체도 있다. 이런 말까지 들려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소개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계속 미끄러집니다. 갓길에 옮겨놓은 사고 차량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중국 허난성의 고속도로에선 50대 넘는 차들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路面结冰嘛，结冰然后导致的这个车辆相撞，好多车子啊，大概有个我估计50辆都不止。 중부 내륙이 내린 폭설과 결빙으로 교통 정체가 300km에 달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춘절 특별 운송 기간에 돌입한 중국 당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제설 작업을 위해 고속도로 곳곳이 폐쇄됐고 오토바이 귀향 행렬에 반사조끼도 나눠줬습니다. 철도 갈림길 설비엔 열선을 깔아 눈이 쌓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现在是152度，雪团放在我们的这个轨道上的时候，看起来正在慢慢的融化。 악천후에 육로 이동이 녹록지 않자 직접 경비행기를 몰고 가는 귀향객도 나타났습니다. 260公里左右，10分钟。开车的话得3个半小时，属于咱们的国产。买的话呢，大概在110万左右。 이번 춘절 여객기 이용객 수는 역대 최다인 8천만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자국산 1호 여객기 C919 4대가 고향 가는 길에 투입됐다고 선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호주에선 3살 남자아이가 인형 뽑기 기계에 갇혔다가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퀸즐랜드 브리즈번 한 쇼핑센터에서 3살짜리 이든 호퍼가 부모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이렇게 인형 배출구를 통해 뽑기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가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든을 구석으로 대피시키고 기계 한쪽 유리를 이렇게 깨서 구조했습니다.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간 이든이 뽑기 기계를 가리키면서 다신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경찰은 이든이한테 경찰복을 입은 코알라 인형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0시 30분 호주와 8강전을 치릅니다. 축구대표팀은 호주의 견고한 수비벽을 공격진의 빠른 발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클린스만 감독은 호주와 8강전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면서도 잘 준비해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devastating security breach that was leaked out of the Pentagon. The most highly classified documents of the war. 7,000 pages detailing how the White House... What will happen if we don't publish it? We will lose. The country will lose. 전쟁은 강력한 선동과 선전을 응원한다. There shall be neither victors nor vanquished among us, but only equals in the partnership of peace. America's leadership and prestige depend but on how we use our power in the interest of world peace.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 knows, will never start a war. We are not about to send American boys 9,000 or 10,000 miles away from home. 뉴욕타임스를 바라던 미국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역사를 담은 1급 기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던 미국 정부가 이권을 차지하려 일으킨 전쟁이며 이길 수도 없는 전쟁임을 알고 있었다니 국민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문서 유출 사실을 한 닉슨 대통령은 뉴욕타임스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제소했고 타임스는 1심에서 보도 정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스에 대한 보도 정지 판결에 굴하지 않고 베트남전 비밀을 추가 폭로했다. 이 문서를 처음 유출한 데니얼 엘스버그는 징역 115년형을 구형받았으나 미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흘 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도 언론 자유가 인정된 판결을 받았다. 날은 온화했지만 오늘도 서쪽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세종, 광주의 공기가 탁한데요. 내일도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로 예년보다 5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겠고요. 낮 기온도 8도까지 올라 마치 3월 초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당분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동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늦은 오후부터는 호남과 경남 곳곳에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도 0도, 창원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8도, 광주 9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